부모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는 거니? 공무원 집안에서 자란 네 동서 판에 판만이라도 닮아봐. 고아인 며느리라며 저를 식모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기어이 식구들 앞에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정을 갈구하던 제 미련도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다음날 저는 매달 이체되던 200만 원의 용돈을 끊고 시댁을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불같이 화를 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시댁 식구들의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추석날 아침부터 시댁 부엌은 기름 냄새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봐온 재료들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우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시어머니 김순자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어요. 그 옆에서 둘째 며느리 박지영은 만삭의 배를 안고 곱게 앉아 사과를 베어 물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예, 큰아가, 네 동서 입덧하지 않니? 빨리빨리 마무리 좀 해. 저는 붙이던 동그랑땡을 뒤집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차례 음식 다 붙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환풍기 좀 더 세게 틀어놓을게요. 김순자가 혀를 끌끌 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고, 빨리 하고 지영이 사과나 좀 깎아다 줘. 임산부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박지영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저를 흘끔 쳐다봤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손에 힘이 없어서 사과 껍질이 잘 안 깎이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손에 묻은 밀가루를 앞치마에 대충 닦고는 과도를 집어들었어요. 사과 껍질이 동그랗게 말려 떨어지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동생 강민호의 너스레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차 정말 안전하대. 지영이가 임신했으니까 이번에 좀 큰맘 먹고 바꿔보려고. 근데 돈이 좀 부족하긴 한데. 김순자가 그 말을 받아 큰 소리로 부엌을 향해 외쳤습니다. 큰아가, 너 들었지? 둘째네 차 한 대 새로 뽑아야 하니까 네가 좀 보태라. 저는 손에 든 칼을 멈추고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순자가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며 팔짱을 꼈습니다. 뭐가 무슨 말이야? 너희 부부 돈 잘 벌잖아. 동서 새 차 한 대 사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과도를 도마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걸어나가니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남편 강민준까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매달 드리는 생활비 200만 원으로도 모자라세요? 차값을 통째로 내라니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큰 돈은 부담돼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시애미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박정희 슬며시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팔을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형님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사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자꾸 양보만 해? 그러니까 큰며느리가 너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동서를 우습게 봤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저 혼자 부엌에서 음식 다 했잖아요. 김순자가 콧방귀를 끼며 식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게 큰며느리 도리지. 무슨 벼슬이라도 하는 거니? 품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냐고. 그 말이 가슴 한복판을 푹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남편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만 좀 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양푼에서 펄펄 끓는 물수건을 맨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명절 음식상에 올릴 그릇을 데우려고 받아놓은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시애미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물수건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드는 것을 봤습니다. 펄펄 끓는 물방울이 뺨과 목덜미에 와락 쏟아졌어요. 뜨거움이 살갗을 뚫고 들어와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박지영이 호들갑을 떨며 만삭의 배를 안고 뒤로 물러섰고 시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정해 좀. 남편이 후다닥 달려와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봐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더듬어 봤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살갗이 따끔따끔 쑤셔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고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바치며 견뎌왔던 그 모진 시간들이 펄펄 끓는 물수건 한 장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가방과 외투를 챙겼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구두를 신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또 한 번 날아왔어요. 어디 가는 거야, 너? 차례상도 안 차리고 어딜 도망가? 저는 구두끈을 묶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일 평생 안 잊을 거예요. 남편이 헐레벌떡 자기 외투를 챙겨 들고 따라 나왔어요. 여보, 같이 가. 잠깐만.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동생과 박지영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단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뺨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남편의 손이 제 어깨 위에서 흠칫 굽는 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시댁 아파트의 차가운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여보, 병원부터 갈까? 화상 자국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 남편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가 시댁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계좌번호 옆에 적힌 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이 매달 이체된 돈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해지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추석날의 거리가 휙휙 지나갔어요.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부터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뺨은 벌겋게 부어올라 손만 대도 따끔따끔 쑤셨습니다. 남편 강민준이 약통을 들고 들어와 제 옆에 쪼그리 앉았습니다. 여보, 일단 화상 연고부터 발라야겠다. 이리 와봐. 저는 변기 뚜껑 위에 가만히 앉아 남편이 솜에 약을 묻혀 발라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뺨에 닿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한마디도 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가 던진 그 말 한마디만이 빙빙 맴돌고 있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냐는 말이었죠. 남편이 솜을 든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당신 잘못 아니야.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막아줬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잖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강민준, 나 오늘 결심한 거 있어. 남편이 솜을 휴지통에 던져 넣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해봐. 뭐든 내가 다 따라갈게.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번 더 바라봤습니다. 벌건 화상 자국이 마치 시댁이 저에게 새겨놓은 낙인처럼 느껴졌어요. 매달 보내던 생활비 오늘부로 끊을 거야. 다시는 안 보내. 남편이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진짜 그랬어야 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오며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오늘부로 우리 엄마랑 손 끊을 거야. 더는 못 봐주겠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추석날 밤은 그렇게 둘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흘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차 안에서 멈췄던 그 화면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를 누르자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단 한 번의 손가락 움직임으로 지워졌어요. 저는 이어서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의 번호를 차례로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빨간 글씨로 차단됨이라는 표시가 뜨는 것을 보면서 묘하게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남편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다 끊었어. 자동이체랑 번호랑. 남편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나도 회사 가기 전에 처리하고 갈게. 남편이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 번호를 차단하려는 순간 식탁 위에 올려둔 남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자마자 시어머니 김순자의 악다구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강민준,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며느리가 나한테 보내던 돈이 안 들어왔다고? 남편이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그 돈은 이제 안 들어가.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제 안 들어간다고요. 그 돈으로 둘째 차 사줄 일도 없고 엄마 쌈집 돈으로 쓸 일도 없어요. 휴대전화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준, 너 이놈 어디서 애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큰며느리 큰년이 너 꼬드긴 거지? 남편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엄마, 어제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해? 내가 뭘?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말대꾸하길래 좀 혼낸 거지. 저는 식탁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그 통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는데 오늘은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한번 내리쳤습니다. 엄마, 펄펄 끓는 물수건을 사람 얼굴에 던진 게 좀 화낸 거예요? 아니, 그건 살짝 던진 건데 그년이 호들갑을 떤 거지. 저는 식탁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입을 열 차례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휴대전화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른 목소리도 들리시네. 너 인연 시엠이 돈 끊고 잘 살 것 같아?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한테 어머니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명절이 뭔지,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휴대전화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린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봐주신 적이 없잖아요. 야, 너 그래서 지금 시애미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부로 저는 어머님이랑 남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휴대전화를 끌어당겨 자기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엄마, 나도 마찬가지야. 어제 그 광경 보고 결심했어. 우리 부부 넌 엄마 자식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강민준 너 이놈. 천류는 끊겠다는 거야 지금? 엄마가 먼저 끊었잖아. 며느리 얼굴에 끓는 물 던졌을 때. 김순자가 뭐라고 더 외치려는 순간 남편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자기 휴대전화에서 어머니, 동생, 동서의 번호를 차례로 차단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남편이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비겁했어. 저는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됐어.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돼.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서는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로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러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뺨의 화상 자국은 여전히 따끔거렸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오늘 오전에는 쇼핑몰 사무실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신제품 회의를 잡아두었습니다. 수제청 라인에 이어서 새로 출시할 건강식품 샘플도 와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일에만 집중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베란다 너머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시댁과 절연을 선언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해 신제품 라벨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상 위에 놓인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수화기를 든 직원 김 대리가 잔뜩 굳은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고객센터에서 지금 난리 났대요. 제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민원이 1시간 사이에 7건이 들어왔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7건? 같은 제품에서? 그게요, 다 다른 제품이에요. 수제 도라지청, 생강청, 비타민 젤리까지 종류별로 다 들어왔어요. 저는 곧장 고객센터로 내려갔습니다. 상담사들이 모두 헤드셋을 낀 채로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모니터에는 환불 요청글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상담팀장 이 과장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만 벌써 5명이에요. 구청 위생과에서도 좀 전에 전화가 왔고요. 저는 빈 의자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원글들의 문장이 어딘가 묘하게 비슷했어요. 이물질이 나왔다. 배가 아프다. 아이가 토했다. 라는 표현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글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저도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일단 들어온 민원은 다 처리해야 하니까요. 오후가 되자 사태는 더 심각해졌어요. 구청 위생과에서 직원 3명이 예고도 없이 물류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곧장 차를 몰고 창고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위생과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은 채로 창고 안을 헤집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바닥의 먼지를 면봉으로 긁어 채취하고 포장 라인의 작업자들에게 위생물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며 윽박질렀어요.
저는 직원들 사이를 헤치고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쇼핑몰 대표인데요. 어떤 사안으로 나오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생과 직원이 클립보드를 흔들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원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이 들어와서 나온 거예요.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협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사정통보 없이 이렇게 들이닥치시면 작업이 다 멈춰요.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사안은 사전통보 안 합니다. 비키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조사는 그날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직원들은 대기실에 모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만 쳐다봤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떠나기 직전 위생과 직원이 두툼한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차 처분 통지서입니다. 포장지 표기사항 위반에 작업장 동선 미흡까지.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랑 출고 전면 보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과태료 액수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처분이에요? 포장지 글자 크기가 작다고 이만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이 있으시면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떠난 창고는 순식간에 적막이 휩싸였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손에 든 채로 작업대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내밀어줬습니다. 대표님,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이거 진짜 이상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민원이 쏟아지고 위생과가 들이닥치는 게 우연일 리가 없어요.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남편 강민준이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가만히 들려줬어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통지서를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 쇼핑몰이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누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처분을 내린다고? 강민준, 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박재영이 구청 공무원이잖아. 같은 구청에서 위생과랑 같이 일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남편이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박재영이 이런 짓까지 했을 거라고? 그럼 이 우연이 설명이 돼? 남편이 통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사태는 더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대형 맘카페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우리 쇼핑몰을 비방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우리 비타민 젤리를 먹고 응급실에 갔다는 글, 임산부가 우리 도라지청을 먹고 유산할 뻔했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쇼핑몰 게시판에는 환불 요청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거래처에서는 결제일을 앞당겨 달라는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은행에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줄줄이 거절당했습니다. 직원 월급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통장 잔고는 빠른 속도로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물류창고에 혼자 남아 반품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한쪽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박스 더미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박스에 등을 기대고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5년 전 보육원을 나와 처음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맨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없어서 고시원에 살면서 하루에 라면만 2끼 먹고 일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게 지금의 이 회사였는데 그게 지금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쯤 했으면 그만 무릎 꿇을 때도 됐다.
쇼핑몰 지분이랑 수익 일부 넘기면 단속 멈춰줄 테니 잘 생각해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자 한자 다시 읽어봤습니다. 번호 끝자리가 시어머니가 쓰던 자식들의 번호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번호를 빌려서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만히 손에 쥔 채 박스 더미를 바라봤어요. 분노가 끓어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댁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칼처럼 휘두른 것이고 그 칼끝이 지금 제 회사의 심장을 향해 들어와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스 더미 사이로 새벽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저는 외투에 깃을 세우며 창고 입구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무릎을 꿇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창고 셔터를 내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루밀러 속 제 얼굴이 며칠 사이에 부쩍 헬쑥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물류창고로 또 한 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서 박지영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지영의 옆에는 키가 크고 배가 불뚝 나온 중년 남성이 함께 서 있었어요. 가슴에다 명찰을 보니 위생과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받친 채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좀 야위셨네. 저는 작업복 차림으로 창고 입구에 서서 박지영을 마주봤습니다. 박지영,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 형님. 제가 위생과 직원이랑 같이 일한 지가 몇 년인데 이 정도도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 점검 나오신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위생과장이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작업장 안쪽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박 주임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위반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박지영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위생과장의 시선은 이미 처분 결과를 내려놓은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박지영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위생과장의 시선은 이미 처분 결과를 내려놓은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과장님, 1차 처분도 이미 받았는데 또 무슨 점검을 하신다는 거예요? 추가 위반 사항이 더 있는지 확인하러 나온 겁니다. 자, 안내 좀 해주시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위생과장이 작업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작업대 위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선반 모서리, 환풍구, 바닥 타일 사이의 줄눈까지 일일이 들춰보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위생과장이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한참 적더니 종이 한 장을 떼어 제 손에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 위반 사항이면 1차 처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종이를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글씨가 새빨갛게 도장 찍혀 있었어요. 박지영이 한 발짝 다가오더니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 무시한 대가가 이 정도예요. 이번 주 안에 어머니 말씀대로 안 움직이시면 다음 주에는 세무조사까지 들어올 거예요. 저는 박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받친 박지영의 얼굴에는 임산부의 평온함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박지영, 너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 알죠. 저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뿐이에요. 형님이 알아서 잘 처신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위생과장이 한 발짝 다가서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 주임, 이러다 점심시간 놓치겠네. 우리 슬슬 갑시다. 두 사람이 창고를 빠져나간 뒤 저는 영업정지 통지서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거래처에서 줄줄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업정지 소식이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모두가 납품 대금부터 정산해달라며 다그쳤습니다. 원자재를 대주던 농장에서는
아예 트럭을 몰고 와서 창고에 쌓여있던 도라지와 생강을 도로 실어갔어요. 저는 농장 사장의 팔을 붙잡고 사정해봤지만 사장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미안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다른 거래처에서도 사장님네 물건 받지 말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저는 텅 비어가는 창고를 바라보며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돌아오자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5장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5년, 7년씩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었어요. 이 과장이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내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저도 가족이 있어서 월급 밀리기 시작하면 진짜 답이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마지막 월급은 어떻게든 챙겨드릴게요. 이 과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늦게 남편 강민준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변호사 사무실 5군데 돌았는데 다 안 된대. 저는 고개를 들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수임료가 한 군데당 최소 3천이라는데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무료 법률 상담소도 가봤는데 행정처분은 자기네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강민준, 강민준,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좀 자. 여보는? 나는 정리할 게 좀 남았어. 먼저 가 있어. 남편이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장부에 찍힌 숫자가 이제는 직원들 월급도 절반밖에 못 줄 만큼 줄어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핸들을 잡고 달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강다리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어요. 가을밤 강바람이 매섭게 뺨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다리 난간에 두 손을 얹고 검은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늘어져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렁이는 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다 끝내버리면 편할까?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박지영의 비웃음이 떠올랐고 위생과장의 거드름 피우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밀던 직원들의 미안한 눈빛도요. 저는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새에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로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와락 끌어안으며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오늘 사무실에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회사가 망해도 좋고 집을 잃어도 좋아. 우리 둘이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라면 하나로 끼니 때우면서 시작했던 그때처럼. 저는 남편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줬습니다. 강민준, 나 너무 무서웠어. 오늘은 진짜 다 놓아버리고 싶더라.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여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을밤 강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준, 나 결심했어. 뭘? 박지영, 김순자, 강민우, 그리고 그 위생 과장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하자. 무슨 일이든 같이 갈게. 저는 다리 난간 너머의 검은 강물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끌어당기던 그 어둠이 이제는 제 발밑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밤새 펜을 들었습니다. 탄원서 첫 줄에 제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박지영과 위생과장이 저질렀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장이 넘는 종이 위에 제 억울한 사연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종이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정부 부처 합동 민원실이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새벽 어스름이 천천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탄원서를 다 쓰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를 더 돌아다녔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은 직접 민원실에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검정 가죽 가방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남편 강민준이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여보, 같이 갈까? 아니,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회사 일에 집중해. 그래, 끝나면 바로 전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정부 부처 합동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는 로비를 지나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번호가 호명되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섰습니다. 긴 복도 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운데에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고 양옆으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2~3명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여성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얼굴은 평생을 잊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보육원 시절 매달 한 번씩 저를 찾아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여성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두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이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너 혹시 우리 수아 아니니? 저는 가방끈을 꽉 움켜쥔 채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저예요. 김수아예요. 윤혜선이 옆에 있던 수행원들을 손짓으로 잠시 물러서게 하고는 2팔을 활짝 벌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품에 그대로 안겼습니다. 윤혜선의 어깨에서는 옅은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향기는 그대로였어요. 우리 수아 이렇게 컸구나. 정말 잘 컸네. 선생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윤혜선이 제 등을 가만가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다가 윤혜선은 저를 살짝 떼어놓고 두 손으로 제 양볼을 감쌌어요. 그런데 수아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는 거니? 저는 그 질문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리광을 부려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는 그저 혼자 견디는 법만 익혀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서니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야, 천천히 말해봐. 선생님이 다 들어줄게.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윤혜선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 오늘 이걸 제출하러 왔어요. 윤혜선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 적힌 글씨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옆에 있는 수행원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오전 일정 1시간만 미뤄줘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수행원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혜선이 제 손을 잡고 민원실 안쪽의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마자 윤혜선은 봉투에서 탄원서를 꺼내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기다렸어요. 윤혜선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탄원서를 모두 읽고 난 윤혜선이 종이를 가만히 정리하고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수아야, 이게 사실이니?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사실이야? 네,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사실이에요. 윤혜선이 잠깐 침묵하다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야, 잘 들어. 선생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지자체 행정 전반을 감찰하는 상급 기관에서 일해. 너희 동서가 일하는 그 구청도 우리 감찰 대상이고. 저는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아야, 이건 단순히 시댁이랑 며느리의 싸움이 아니야. 공무원이 직위를 사사로이 이용해서 한 시민의 생계를 무너뜨린 사건이야. 이런 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선생님,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박지영 뒤에는 위생과장도 있고요. 윤혜선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수아야, 선생님이 20년 동안 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너희 보육원에 갈 때마다 너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짠하더라. 부모 없이 자란 우리 수아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저는 윤혜선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틀 뒤 윤혜선은 감사실의 핵심 인력으로 비밀 내사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윤혜선이 알려준 절차에 따라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번호로 보냈던 협박 문자, 박재영이 물류창고에서 위생과장과 나눴던 대화가 우연히 녹음된 CCTV 영상까지요. 내사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과 위생과장이 손잡고 비리를 저지른 게 우리 쇼핑몰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관내 작은 식당, 떡집, 반찬가게 같은 소상공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집을 잡고 뒷돈을 챙겨온 거대한 비리 정부가 발견됐습니다. 윤혜선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아야, 이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이야. 너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뜯어먹고 살아온 거야.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관할구청에 특별감사 들어갈 거야. 박지영하고 위생과장 사무실 동시에 압수수색이야. 수아 너는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리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였어? 강민준, 내일 박지영 사무실에 압수수색 들어간대.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혜선이 이끄는 감사팀이 관할구청을 기습적으로 들이쳤습니다. 박지영과 위생과장의 사무실에는 컴퓨터 본체와 서류 박스가 줄줄이 실려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 쇼핑몰에 내려졌던 영업정지 처분이 전격적으로 무효화됐다는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구청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그동안 우리 쇼핑몰을 비방하던 맘카페 글들이 박지영의 지시로 조작된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박지영의 사진과 함께 직권남용이라는 자막을 띄우는 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긴 거야? 아직 아니야.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지. 뉴스가 보도되고 사흘이 지나자 우리 쇼핑몰 게시판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일부러라도 우리 제품을 사주겠다며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에 휴대전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저는 사직서를 냈던 직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과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빨리 포기했어요. 내일 당장 출근하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모든 것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거실안 깊숙이 들어와 마룻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특별 감사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사무실로 출근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쇼핑몰은 진실이 밝혀진 뒤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갔어요. 수제청 라인을 넘어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로 도약하면서 1년 사이에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낡은 임대창고는 더는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지 않았어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를 매입했습니다. 준공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어요. 직원들 가운데에는 한때 사직서를 냈다가 다시 돌아온 이 과장과 김 대리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이맘때 저는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 물류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서 있게 됐습니다. 이 과장이 뒷줄에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저 혼자 이뤄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저를 믿어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강민준이 운전석에서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진짜 꿈만 같다. 그러게, 1년 전에 우리가 라면 끓여 먹던 집에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비워둬.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저를 차에 태우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펜트하우스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서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여보, 우리 새 집이야. 강민준, 이거 진짜야? 어, 어제 잔금까지 다 치렀어. 우리 부부 이름으로 등기까지 다 마쳤고. 저는 통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다리의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1년 전 그 다리 위에서 제가 검은 강물을 바라보며 흔들렸던 그 자리가 지금은 제 발 아래에서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강민준,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남편이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샴페인 잔 두 개에 술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마주보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투명한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거실에 길게 울려 퍼졌어요. 다음 주 주말, 저는 윤혜성과 함께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직장에는 보육원 시절 함께 지냈던 친구 몇 명도 초대했고, 제가 후원해준 청년 20명이 빳빳한 정장을 입고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윤혜선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김수아 대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붐없이 자란 그 결핍이 한때는 약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청년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무대 옆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윤혜선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윤혜선은 단상에서 내려와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기며 눈가에 차오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수아,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다 네가 해낸 거야. 선생님은 그저 손을 잡아줬을 뿐이지. 기념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의 다리들이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며칠째 속도 메스꺼리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납장을 뒤지다가 예전에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2분이 지나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두 손으로 테스트기를 꼭 쥔 채 욕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결혼한 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던 두 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갔어요. 진료실에 누워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의사가 마우스로 화면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점 하나가 보이시죠? 임신 7주 정도 됐어요. 심장도 잘 뛰고 있고요. 남편이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야? 우리 아기가 진짜 있는 거야?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들썩이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차를 멈추고 큰 꽃집에 들렀습니다. 한아름 가득 장미와 안개꽃을 안고 차에 돌아온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매일 꽃 사올 거야. 우리 아기 보라고. 강민준, 매일은 너무 과해. 매일 할 거야. 두고 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매일 퇴근길에 꽃이나 과일을 사들고 들어왔어요. 주말이면 아기 방으로 정한 작은 방을 직접 페인트 칠하고 인터넷으로 아기 침대를 고르며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이 페인트 묻은 손으로 카탈로그를 넘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그저 가만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배가 점점 부르기 시작하자 윤혜선도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혜선이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와 식탁에 차려주면서 잔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 회사 일은 좀 줄이고 몸 챙겨. 네, 선생님. 그럴게요. 입덧은 좀 가라앉았니?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미역국이 입에 잘 맞아요. 식탁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윤혜선, 그리고 제 뱃속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까지. 이 거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보육원 마당에서 혼자 그네를 타며 가족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그려보던 어린 김수아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 정말 잘 자랐다고, 결국 가족을 가졌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식탁 옆에 앉아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남편이 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초겨울 햇살이 거실안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그해 겨울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받친 채 남편 강민준이 유아용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책상 다리로 앉아 설명서를 들여다보면서 나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드디어 모빌이 돌아간다. 남편이 손가락으로 모빌을 한번 튕기자 작은 곰인형들이 천천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준, 우리 딸 이거 보면 진짜 좋아하겠다. 그치? 내일은 침대 옆에 달아줘야지. 남편이 다시 다음 부품을 집어들고 나사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한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졸고 있던 드라이버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그저 잠깐 쥐가 났나 싶었습니다. 강민준, 왜 그래?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슴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 옆으로 다가가려다 만삭의 배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강민준, 정신 차려.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쥔 손에 더 힘을 주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조립 중이던 부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강민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겨우 화면을 열고 응급신고 번호를 눌렀어요. 어디시고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주소를 외치듯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강민준, 정신 잃지 마. 제발. 우리 아기가 듣고 있어. 정신 차려. 남편이 가까스로 눈을 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숨만 쉬어. 남편의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가만가만 문지르며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5분이 5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남편을 옮겼습니다. 저는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그대로 뒤따라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응급실까지 함께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남편을 둘러쌌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응급실 입구에 서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심장 충격기로 가슴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떨고 있었어요. 남편이 의식을 잃은 채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2시쯤 윤혜선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윤혜선이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수아야, 어떻게 된 거야? 만삭인 사람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우리 강민준 어떡해요? 우리 아기 아빠 어떡해요? 윤혜선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옆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의사 만나봤니? 아직이요. 새벽에나 면담된대요. 윤혜선이 자판기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뽑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담당 주치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다가갔어요. 보호자분, 잠깐 면담실로 가시죠. 면담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자마자 의사가 두꺼운 차트를 펼쳤습니다. 강민준 환자분은 급성 심혈관계 희귀병으로 진단됐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희귀병이요? 네, 누적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된 원인입니다. 일반적인 심장 질환하고는 달라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윤혜선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한 달을 버티기 힘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거세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슬픔을 함께 느낀다는 듯이요. 선생님, 그럼 수술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이 병의 수술은 국내에서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초고난도 수술이라서요. 윤혜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외국에는요? 가능한 의사가 외국에는 있나요?
미국에 권위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병원 환자만 받아서요. 저는 손가락 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면담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윤혜선이 옆에 앉아 제 등을 가만히 쓸어줬어요. 수아야, 정신 차려야 해. 너 지금 너만의 몸이 아니야. 네, 알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쇼핑몰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회사 업무를 일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새 물류센터 운영부터 신제품 출시까지 제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일을 임원진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된 가는 줄들이 남편의 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왔어? 강민준, 잘 잤어? 남편이 힘없이 미소를 지으려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강민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려고 애를 썼지만 그 손에는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만약에 내가 못 일어나면 우리 아기 데리고 잘 살아야 돼. 강민준, 그런 말 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진짜로 그래야 해. 회사 잘 되고 있고, 선생님 계시고, 우리 아기랑 둘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손등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의 가슴을 두 손으로 콩콩 두드렸습니다. 강민준, 너 어디서 그런 약한 소리를 해? 네가 살린 내 목숨이고 네가 만든 우리 아기야. 너 혼자 어딜 가? 강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잘 들어.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살릴 거니까. 너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저는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오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대학병원 흉부외과 인맥부터 의료계의 발이 넓은 지인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미국에 있다는 그 권위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의료계에서 오랜 인맥을 자랑하는 한 선배였습니다. 수아야, 그 선생님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셔. 학회 참석차 잠깐 오신 거라 모레 출국하실 예정이고. 저는 휴대전화를 든 손에 힘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의사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단 하루 반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그 의사가 머물고 있다는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병원과 호텔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의사를 만나기까지는 또 한 차례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학회 일정으로 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명함을 건네며 부탁을 했습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제 남편 차트만 한번 봐주세요. 비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의사에게 제 사정을 전달해 줬습니다. 조찬 회의 직전 10분간의 면담 시간이 잡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은 의사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습니다. 저는 가져간 차트와 영상 자료를 의사 앞에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의사가 차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영상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살짝 내렸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인, 이 환자분은 정말 위중한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을 한다 해도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수술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인, 저는 모레 출국이라서 한국에서 수술을 집도할 시간이 없어요.
미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기에는 환자 상태가 비행을 견디지 못할 거고요. 저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헬기를 띄울게요. 의료 헬기로 의료진까지 다 모시고 갈 테니까 한국에서 수술을 집도해 주세요. 선생님 병원 연구재단에는 제가 후원금으로 모든 걸 약속드릴게요. 의사가 잠깐 침묵하다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부인,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안에요. 의사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그 의지에 제가 응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학회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임원진과 회계 담당자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구재단 후원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의료헬기 임대 절차를 진행하고 전담 의료팀을 꾸리는 일까지 오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의료헬기 한 대가 병원 옥상 헬기장에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따로 들여올 의료 장비들도 화물기로 이송 절차에 들어갔어요.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일정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다음날 아침 7시로 잡혀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들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낯익은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귀에 박혀 들었습니다. 비키라니까.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 김순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로 간호사들 앞에서 패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에 슬리퍼 차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간호사들을 밀치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야, 너 거기 서.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두 발에 힘을 꽉 줬습니다. 만삭의 배가 묵직했지만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자마자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이 천하의 근본 없는 년아.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우리 아들 기를 다 빨아먹어서 병이 난 거야. 복도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촬영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가만히 잡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손 놓으세요. 놓긴 몰라. 너 인연,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그 한강뷰 아파트 명의부터 내놔.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 아파트는 저랑 강민준 부부 공동 명의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강민준이 살아있든 죽든 단 한 푼도 받으실 권리가 없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강민준이 만에 하나 잘못된다고 해도 모든 재산은 저랑 우리 아기한테 가요.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갈 일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더 큰 목소리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년아. 시애미한테 어디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 돈 다 우리 아들이 번 거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제 멱살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강민준이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있어요. 자식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엄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아파트 명의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사설 경호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 앞으로 와주세요.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복도 끝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여기는 강민준의 부인인 제가 보호자예요. 어머니는 보호자가 아니세요. 경원이 시어머니의 양옆에 서서 정중하게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환자 안정에 방해되니까 저희와 함께 나가주시죠. 김순자가 발버둥을 치며 끌려 나가는 동안에도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아이 천벌 받으려나? 내 아들 죽으면 니 년도 가만 안 둬.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시어머니가 끌려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복도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이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으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시어머니 김순자 명의로 병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해 주세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다 들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가 풀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윤혜선이 어디선가 헐레벌떡 달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선생님. 윤혜선이 제 등을 가만가만 쓸어줬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남편 강민준이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 앞에서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받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었어요. 아가야, 아빠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엄마랑 같이. 수술실 위에 켜진 빨간 불빛은 그날 하루 종일 꺼지지 않았습니다. 15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윤혜선은 제 옆을 떠나지 않고 따뜻한 차를 계속 가져다 주고 다리를 주물러 줬습니다. 한 차례 의식이 흐려져 잠깐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땀 범벅이 된 미국인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가까스로 일어나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부인, 수술은 성공했어요. 환자분이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윤혜선이 저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거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같은 시각 윤혜선의 감사 결과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박재영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재영은 결국 공무원직에서 파면당하고 곧장 구속 수감되었어요. 위생과장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신문 기사를 통해 또 하나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박재영이 구속되자 뒷배를 잃은 시동생 강민호는 갓난아기와 아내마저 버려두고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쌈짓돈마저 전부 훔쳐 해외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한 거였어요.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오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길게 들어와 침대 시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눈을 뜨더니 제 푸른 배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우리 셋 다 살아남았다. 저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가만가만 쓰다듬었어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남편의 뺨 위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으려 했던 김순자와 박지영, 강민호와 위생과장은 결국 자신들이 던진 돌에 자기 발등이 찍히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묵묵히 견디고 일어선 김수아 부부에게는 사업의 성공과 한강뷰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기까지 찾아왔어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김수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